주식시장 보면 상승하다 급락으로 전환하는 거 순식간이죠. 이런 경고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다 할 때가 상투고 꼭지일 때가 많아요. 3949님, 다른 데는 집값이 다 오른다는데 왜 우리 집값은 오르지가 않지요? 부동산 과열 다 거짓말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서울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이 거의 폭망이다. 정수진님, 5년 만에 종로 명로에 나갔는데 비어있는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임대비가 터무니없고 부동산 거품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임근성님, 갭 투자가 뭔가요? GET가 아니라 GAP입니다. 갭.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네. 아우, 그 차이, 갭. 그죠? 네. 2억짜리가 전세가 1억 8천. 그럼 갭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이 2천만 원 투자해서 집 산다. 해서 갭 투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GAP. 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갭은 옷도 있는데. 예. 자, 교수님. 네. 정책, 부동산 과열. 이게 재건축 지역만 주로 대상 아니에요? 지금 열기가 솟고 있는 데가? 네, 그렇죠. 지금 그 서울의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예. 사실 재건축이라고 봐야 되죠. 재건축. 예.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죠. 예. 예, 재개발은 주로 달동네 재개발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한다고 원래 그러죠. 있던 데를 이제 그 재건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 방식이 조금 다른데 예. 어쨌든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는 좀 주거 상황이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집주인이 이제 주도해서 하는 아하. 자율성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봐야 되죠. 예. 재개발은 주로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하는 예, 그런 경우도 저소득 많고. 주거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예. 그래서 거기가 진원지인데 네. 이번에 잡는 게 좀 그 정책이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문제는 강남 재건축에서 이제 발언이 됐는데 예. 이번 내놓은 정책의 수단이란 것은 애꿎은 청약 분양 시장을 규율하는 통제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문제가 나오는 부분과 예. 그다음에 정부가 대응하는 그 방식 간에는 예. 갭이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도 갭이 있네. 예, 저는 갭이 아주 크다고 이제 보는데요. 강남에서 불났는데 서초에 가서 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분양과 청약 과열이 뭐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예. 뭐 그건 정부가 이제 제도를 여러 가지 완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1순위 자격자를 2순위 자격 합치는 바람에 1순위 자격자가 그 자리에서 8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청약 가입자 중에 2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이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를 확 합쳐버린 바람에 예.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뭐 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찔러보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 3년간은 이 청약이 이제 과열이 되고 어쨌든 청약도 잡긴 잡아야 되네요. 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주택시장 거래의 한 30~40%가 이제 분양권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였고요. 아하. 그중에 한 30~40%가 집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양권 거래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수요가 만들어졌기 가수요가 때문에 많고 이번 정책으로 그건 좀 잡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3일 날 예. 대책을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잡기 위해서 내놨는데 근데 지난 11월 3일 그 대책이 실시된 이후에 결과를 보면 예. 오히려 청약 조정 지역일수록 청약률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일반 지역보다도 일반 지역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 청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했던 강남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청약 조정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여기는 더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 예상 기대치가 있다는 그런 거죠. 등등이 작용하면서 11.3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잡지 못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번 대책도 11.3 대책의 연장이라 본다면 문제는 특히 재건축 시장에서 나오는데 더욱더 근본 대책이 어느 정도 약발이 들지 작용할지 예.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네. 원장님 이번에 중강도 정도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네. 중강도 던지고 조금 더 과열되면 고강도로 간다 가는 시그널이 담겨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투기 과열 지구라는 더 강한 수단도 예. 꺼내 들지도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 우리 참여정부 때 이제 가동했던 투기 지역이라는 부분들, 예.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 하나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2019년부터 DSR이라고 그래갖고 그 모든 부채를 다
감안을 해서 자기 소득 수준 대비해서 대출해주겠다는 제도가 2019년도부터 원래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8월 달에 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할 때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8월 달또 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 예. 발표한다고 예. 공지가 돼 있죠. 네네. 거기에 포함되게 된다면 대출은 더 이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집값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이 금융 규제를 풀어버린 게 가장 강력했지 않았나. LTV, DTI. 그렇죠. 아하. 이 부분만큼은 풀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너무 풀어버리면서 사실은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니까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이른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초이노믹스. 네. 거기서 대표적인 게 LTV, DTI 풀자 말자 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빚내서 집 사라. 네. 이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금융당국 쪽에서는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풀어버렸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옥죄고 있는 거죠. 예. 너무 이제 전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그 이전 정부,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날 보고 그러세요, 근데? 버블세븐에 참여정부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못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하면 예. 주식시장은 선행시장이에요. 경기를 앞서서 반영하지만 예. 주식시장은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수급을 막아버리면 그 뒤에 부작용은 2, 3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의미심장한 얘기시네. 사실 뭐 참여정부 때 서울의 그 집값이 예. 57%가 평균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5년 기간에 동안? 예,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이 투기 수요만 있다. 그리고 공급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예. 그다음에 공급은 묶어놓고 투기 수요만 잡으니까 참다 터진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이번 정부가 이제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반면교사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조금 더 역할을 우리가 그 솔로 가게 되면 사실 참여정부의 이 초기의 어떤 정책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단순하게 무슨 뭐 진보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 그렇다는 상황. 건데요. 참여정부 초기의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의 일종의 정책이 만든 어떤 시장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 IMF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경제가 죽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전반기적인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부동시장 활성화 정책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2001년부터 부동시장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부동시장의 정책이 작용을 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이제 그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서 회복되는 국면과 맞물리면서, 예. 이게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데 그런 국면을 그대로 이제 참여정부가 이어받았던 것이고. 예. 지금도 세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정부의 예. 이 주택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지난 정부의 말에 특히 이제 말에 아까 말씀하셨던 초이노믹스의 어떤 일환으로 내놨던 전반기적인 규제 완화들이 이제 지난 2, 3년부터 시장을 조금 달고 왔는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완화된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건 뭔가 손을 지금 쉽게 쓸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을 현 정부가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여정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정책을 폈습니다만 이 정부는 앞으로 규제 강도를 계속 높이는 정책을 펼지 또 시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낼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정부가 원하는 건 예. 집값은 물가 상승률의 1, 2% 내외에서 움직여 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냉해서 경착류로 가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그리고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1%를 회복한 거는 부동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지금 나온 대책, 첫 번째 대책이
잽이나 스트레이트성에 가깝다면 이거는 부동산 경기도 죽여서는 안 되고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죠. 강하게 규제를 냈을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급냉합니다. 급냉하게 되면 전체 경기도 같이 추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가계부채도 잡아야 된다는 굉장히 그 두 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경기는 조금 오르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경기를 일방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또 부동산 경기를 놔두다 보면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야. 그런데 어쨌든 역대 정권에서 이걸 계속 제대로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책이라는 것이 보통 한 정권 동안 뭐 몇십 개, 30, 40개 예. 정책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에 의존한다는 것. 그렇죠. 이제 그 악순환적인 어떤 그런 구조에 빠져있다 보니까 탈피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입니다. 네. 양극화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뭐 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정도입니다만 그게 이제 지역과 그다음에 주택이 그 유형별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 1~2%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5% 올랐고요. 그다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일종의 어떤 투기적인 어떤 그런 자본들을 그쪽으로 다 흡수하면서 오히려 그들만의 일종의 리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부를 축적해가는 이런 이제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이제 주는 국면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평균적 개념으로 보기에는 과거와 다른 어떤 그런 주택 시장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동시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 참여 늘고 있습니다. 4479님 9월에 결혼 앞두고 전세 찾다가 결국 대출 잔뜩 받아서 집을 샀어요. 성수동 쪽인데 나중에 빚만 갚다가 후회하는 결혼 생활할까 봐 무서워요. 후달달달. 근데 정말 이게 빚 하다가 한 몇 년 후 가거든요. 이자 내다가 그렇죠. 또 원금 연동으로 이게 그 융자 받으면 조금씩 갚아 나가잖아. 뭐 20년인데 30년인데.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이자만 내는 그런 융자도 안 되죠. 맞습니다. 대출도. 원금과 동시에 이제 이자를 동시에 대출 받자마자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속편합니다. 그래, 나 은행에 월세 주고 살고 있구나. 아하.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일 전세금이 더 많이 뛰거든요. 집값 매매값보다. 아하. 전세가 지금 그리고 대부분 다 반월세 반전세 하면서 기존에 이제 정말 목돈만 맡겨놓고 집을 샀던 시대가 이제 정말로 예.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정말 주거 비용이 굉장히 자기 가처분 소득에서 높아지고 차지하는 있죠.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있기 때문에 월세 이제 반월세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연 1.25%인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뛸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하. 이건 경제의 어떤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한 2~3% 내외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예. 그러나 그 이상 올라가긴 힘들다. 근데 구조적으로. 그래도 기준금리가 2~3%쯤이면 현재 금리 상태보다 1%, 2%만 뛰어도 가계부채자들은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부담인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1~2년 이내에 오는 게 아니라 3~4년 중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롱텀으로 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의 이제 이자 비용을 감내할 수준이라면 전세값은 그보다 더 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주선님 참여정부 때 투기로 대박난 사람들이 또다시 기회다 하고 부동산에 무조건 올인하려는 걸까요? 자, 2094 우리나라 부동산은 돈을 버는 정말 불공정한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돈을 모아놨던 실수요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 그다음 이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대책,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네. 국가 종합적인 정책 무척 중요해요. 그러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관심들이 높으냐면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살 집, 네. 실수요자. 교수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요자들? 저는 SOS 좀 알려주세요. 네, 실수요자가 과연 누군가를 늘 고민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실수요자의 그 기준을 보면 좀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그 부부 합산 소득이 연 한 6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죠? 마지막에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참 주택이 한 5억 이하 주택 예, 살려고 하는 무주택.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를 6천만 보고 원 그 소득이 부부 합산 6천만 원 미만. 미만. 그다음에 생애 한 번 주택자. 주택이 무주택자. 그다음에 집값이 5억 미만. 예.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실수요자를 간주해가지고 요번 DTI, LTV 이제 규제를 안 받는다. 안 받고 예.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그들이 과연 누군가, 그들이 과연 실수요자인가, 그들만 실수요자인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의 실수요자를 우선시하고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이번 대책도 그렇습니다만 돈 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이름으로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소득 분위기에서 1분위부터 10분위 나눴을 때 예. 대개 한 5분위 이하,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예. 돈을 빌려줘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한 40% 정도 되는데 이자를 내기가 좀 버거우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들, 일테면 좀 소득이 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전세 보조금이라 쳐서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개 한 30% 아주 위에 있는 층들. 예. 나머지는 사실은 정부가 아무리 저리의 어떤 대출을 알선해줘도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왜냐 말씀하신 대로 빚을 못 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실수요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이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5억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경우 뭐 이제 대출을 조금 더 쉽게 해준다고 합니다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대출 더 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빚을 더 많이 지고 집을 사는 이야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돈다면 이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실수요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고 사실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렴한 주택을 정부가 알선해주거나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좀 공급해주거나 현재 사는 임대차 관계를 안정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정말 실수할 수 없는 정책인데 지금 모든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집을 사는 것을 중심으로 내놓다 보니까 실수자들 이제 그런 이제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밖에 자, 없는 지금 것이죠. 저금리 대출 기조인데 어쨌든 금리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현재 어쨌든 집을 사는 적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사라 그러면 상당히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투자는 여전히 일단 하지 말아야 했고 네.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사서 사는 경우에는 예. 평균 주거 기간이 한 11년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입자로 살게 되면 3.3년인데 아하. 그러니까 11년 정도의 경기 변동은 사실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정적인 어떤 건 부담만 이제 영향만 뒷받침이 예. 된다면 따라서 진짜 실수요자는 그 신경 안 쓰고 사게 되면 11년 사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수요자들은. 예. 그리고 네. 자기가 원리금과 함께 이자를 같이 낼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여력이. 최소한의 영역만 갖춘다면 저는 그럼 이제 소득 예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3년 뒤, 4년 뒤, 혹은 7년 뒤에도 이 정도 소득이 유지될까? 네. 이런 소득 예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견이 있을 어렵잖아요.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아까 우리 조명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집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이게 저점이라 할지라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사이클을 타면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는 이 정도 상황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는 집이 과연 손실을 볼 수 있는 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샀는데 여전히 손해볼 수도 있는 데가 될 수도 있고 10년 전에 샀는데 다행히 조금은 남는 그런 주택을 살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데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입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3단계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인지 첫째. 두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워낙 살고자 하는 지역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뜨고 괜찮은 지역일 수 있는지. 이 세 개 단계에서 적어도 지역 커뮤니티까지만 커버가 되면 그러면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이라면 지금 같은 시점 시장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 어떤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살 집을 사더라도 그런 지역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으면 네. 가다가 집값이 뭐 급락하거나 이럴 위험성은 좀 없다. 예,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죠. 좀 그런 덜하다. 부분들이. 예. 자, 청취자분들 관심 뜨겁습니다. 최미애님, 대출받아 집 사고 실거주하면서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 투기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유유. 이런 분들 많죠. 대부분 이런 분들 아니에요. 정수님, 저희 동네 브랜드 아파트는 2억 차이로
더 비싸요. 이게 다 민간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자, 3640님, 이인철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경제 소식 정규 편성인가요? 대환영입니다. 이인철 경제 전문 기자라고 했더니 좀 평론가가 됐군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런 거 물어봤어요. 김종선 BSI 경영연구원 원장님. BSI가 진짜 B가 부동산인가요? 예, 부동산 맞아요. B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고요. S는 statistics, 통계. 그 다음에 information, 통계, 부동산, 통계, 정보라고 하는데, 이게 경영연구원인데요. 연구원은 혼자입니다. 원장도 한 명이고, 연구원도 한 명이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네. 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남 얘기해요? 자, 지금 가계부채 대책이 이제 8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올해쯤에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약발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 말고 그 이후에 네. 연말에 강도 높은 투기 금지 지역이라든지 과열 지역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한번 나올까요? 요거로 지금 부동산 과열되는 지역이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 재건축발 이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예.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대책의 실효성 면에서 사실은 정부는 이런 개입을 굉장히 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만 정부 대책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먹히는 게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입니다. 아까 그 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약 대상 규제 지역으로 했더니 청약률이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 규제하니까 여기 뜨겠네? 맞습니다.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강남 재건축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쪽방에 살면서 자기 전 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집세로 내는 반월세, 반전세 이런 서민 취약계층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유도해서 안정적으로 좀 이들이 이제 주거 만족도를 높일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임대주택 많이 지라고 하는 얘기를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강남 주거 지금 취약 지역. 홍콩 주도시의 집값이 높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집값이 높습니다. 여길 잡기 위해서 미국이 주정부가 나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이 어떤 포퓰리즘식으로 예. 굉장히 높은 집값을 낮게 하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정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로또 되면 강남 진입할 거잖아요. 저 강남 사는데요. 지금 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 똑같은 강남 입지가 가서 좋고 살고 싶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지 보상을 받든 지역에서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큰 목돈을 받게 되면 무조건 보면 강남으로 가서 집 한 채를 사주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상한 게 강남의 상가는 공실률이 높거든요. 상업 건물은. 근데 강남의 주택은 매년 뛰어요, 매년. 그러니까 강남 와서 살고 싶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길 잡을 문제가 아니고 주거 취약 지역, 쪽방에 사는 분들. 생활비의 대부분을 7, 80%를 집값을 내는 분들. 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맞습니다. 교수님 동의하세요? 양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 교수님, 우리 그러니까. 다음 시간 얘기하면 안 될까? 이게 시간이 다 됐어. 네. 예, 자, 2부까지 그 경제정책, 부동산 대책 마무리. 40%가 집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양권 거래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수요가 만들어졌기 가수요가 때문에. 많고 이번 정책으로 그건 좀 잡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3일 날 예. 대책을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잡기 위해서 내놨는데 근데 지난 11월 3일 그 대책이 실시된 이후에 결과를 보면 예. 오히려 청약 조정 지역일수록 청약률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일반 지역보다도 일반 지역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 청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했던 강남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청약 조정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여기는 더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 예상 기대치가 있다는 그런 거죠. 등등이 작용하면서 11.3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잡지 못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번 대책도 11.3 대책의 연장이라 본다면 문제는 특히 재건축 시장에서 나오는데 더욱더 근본 대책이 어느 정도 약발이 들지 작용할지 예.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네. 원장님, 이번에 중강도 정도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네. 중강도 던지고 조금 더 과열되면 고강도로 가는 시그널이 담겨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투기 과열 지구라는 더 강한 수단도 예. 꺼내 들지도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 우리 참여정부 때 이제 가동했던 투기 지역이라는 부분들, 예.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 하나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2019년부터 뒤에 그다음에 이제 그 집주인이 이제 주도해서 하는 아하. 자율성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봐야 되죠. 예, 재개발은 주로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하는 예, 그런 경우도 저소득 많고. 어허. 주거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예, 그래서 거기가 진원지인데 네. 이번에 잡는 게 좀 그 정책이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문제는 강남 재건축에서 이제 발언이 됐는데 예. 이번 내놓은 정책의 수단이란 것은 애꿎은 청약 분양 시장을 규율하는 통제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문제가 나오는 부분과 예. 그다음에 정부가 대응하는 그 방식 간에는 예. 갭이 있다고 해야 되죠. 여기서도 갭이 있네. 예, 저는 갭이 아주 크다고 이제 보는데요. 강남에서 불났는데 서초에 가서 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분양과 청약 과열이 뭐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예. 뭐 그건 정부가 이제 제도를 여러 가지 완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1순위 자격자를 2순위 자격자 합치는 바람에 1순위 자격자가 그 자리에서 8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청약 가입자 중에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를 확 합쳐버린 바람에 예.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뭐 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찔러보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 3년간은 이 청약이 이제 과열이 되고 어쨌든 청약도 잡긴 잡아야 되네요. 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주택시장 거래의 한 30~40%가 이제 분양권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였고요. 아하. 그중에 한 3SR이라고 그래갖고 그 모든 부채를 다 감안을 해서 자기 소득 수준 대비해서 대출해주겠다는 제도가 2019년도부터 원래 도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8월 달에 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할 때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8월달 또 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 예. 발표한다고 예. 공지가 돼 있죠. 네네. 거기에 포함되게 된다면 대출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집값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이 금융 규제를 풀어버린 게 가장 강력했지 않았나. LTV, DTI. 그렇죠. 아하. 이 부분만큼은 풀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너무 풀어버리면서 사실은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니까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이른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초이노믹스. 네. 거기서 대표적인 게 LTV, DTI 풀자 말자 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빚내서 집 사라. 네. 이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금융당국 쪽에서는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풀어버렸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옥죄고 있는 거죠. 예. 너무 이제 전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그 이전 주식시장 보면 상승하다 급락으로 전환하는 거 순식간이죠. 이런 경고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다 할 때가 상투고 꼭지일 때가 많아요. 3949님, 다른 데는 집값이 다 오른다는데 왜 우리 집값은 오르지가 않지요? 부동산 과열 다 거짓말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서울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이 거의 폭망이다. 정수진님, 5년 만에 종로 명로에 나갔는데 비어있는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임대비가 터무니없고 부동산 거품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임근성님, 갭 투자가 뭔가요? GET가 아니라 GAP입니다. 갭.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네. 아우, 그 차이, 갭. 그죠? 네. 2억짜리가 전세가 1억 8천. 그럼 갭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이 2천만 원 투자해서 집 산다. 그래서 갭 투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GAP. 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갭은 옷도 있는데. 예. 자, 교수님. 네. 정책, 부동산 과열. 이게 재건축 지역만 주로 대상 아니에요? 지금 열기가 솟고 있는 데가? 네, 그렇죠. 지금 그 서울의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예. 사실 재건축이라고 봐야 되죠. 재건축. 예.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죠. 예. 재개발은 주로 달동네 재개발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한다고 원래 그러죠. 있던 데를 이제 그 재건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 방식이 조금 다른데 예. 어쨌든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는 좀 주거 상황이 좋고 예. 이전 정부,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날 보고 그러세요, 근데? 버블세븐에 참여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못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하면 예. 주식시장은 선행시장이에요. 경기를 앞서서 반영하지만 예. 주식시장은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수급을 막아버리면 그 뒤에 부작용은 2, 3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의미심장한 얘기시네. 사실 뭐 참여정부 때 서울의 그 집값이 예. 57%가 평균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5년 기간에 동안? 예, 5년 동안 오.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이 투기 수요만 있다. 그리고 공급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예. 그다음에 공급은 묶어놓고 투기 수요만 잡으니까 참다 터진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이번 정부가 이제 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반면교사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조금 더 역할을 우리가 그 서울로 가게 되면 사실 참여정부의 이 초기의 어떤 정책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단순하게 무슨 뭐 진보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 그렇다는 상황. 건데요. 예. 참여정부 초기의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의 일종의 정책이 만든 어떤 시장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 IMF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경제가 죽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전반기적인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부동시장 활성화 정책이었죠.